요즘에는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밤새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리랑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금리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게 장단기 금리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런 외국에 투자돼 있는 자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뭐 주식시장 이런 게 경제시장 관련 있으신 분들은 금리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장주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안정적인 주식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베팅이라고 안정적인 주식에 베팅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 왜냐하면 성장하는 주식만큼의 매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우리는 버는 돈으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의 그 약간 평균이 1.5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주식 뭐하러 사? 채권 사지. 약간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돈을 이 정도 풀었으면. 드디어 이제 3월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 그 첫 소식. 네. 지난주에도 사실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임 교수님 말씀을 잘 못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뉴스가 이번 주에도 후속 뉴스가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탑 뉴스로 지금 왔습니다. 좀 말씀을 네네네.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몇 차례 우리끼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시 전공자여서 거시 뉴스는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거시 영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잘은 몰라도 예의주시하는 편인데 요번에 그 나온 얘기가 그 첫 번째 자매 이거 뭘 눌러야 되지? 예, 제가 네. 이러면 안 되지. 네. 네, 그 타이틀이 파월의 저금리 약속에도 시장은 결국 긴축의 베팅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신인석 교수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리는 초단 금리거든요. 초단 금리인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파월은 저금리를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지금 고용률이 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계속 이렇게 최소 3년은 가겠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상하원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장기 금리는 지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추겠다,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 만기로 대표되는 장기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이후에도 올랐거든요. 그 그림을 먼저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 네네.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이러실 텐데. 네, 기간이 한 1년 뭐 반이 좀 안 되는 기간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2019년 11월, 그러니까 하반기 4, 4분기 정도에서. 요 색깔이 조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1년 전까지입니다. 맞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위쪽에 빨간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아래쪽에 연두색이 미국 국채 2년물.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10년물이 비교적 이제 장기 금리로 분류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시장의 반응을 보기에, 왜냐면 20년 물도 있고 30년 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20년 국채 있고 30년 만기 국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장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거래하는 주체들도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장기채로는 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요 빨간색 선이 그래서 그 장기 금리를 대표를 하고 미국 국채 2년물 아래쪽에 연두색 선이 이제 약간 단기 금리, 물론 초당금리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대표하는데 보시면 요 1년 정도의 이 시간 프레임 안에서 보면 이게 벌어지는 게 눈에 띄시죠. 그러니까 국채 2년물은 예. 쭉 낮게 이렇게 비교적 유지가 되고 오히려 약간씩 하락하는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우선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 뭐 이미 아시겠지만 1년 전쯤에 여기 보면 같이 뚝 떨어지는 게 이제 있죠. 코로나. 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경제의 그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뭐 돈을 많이 풀고 이런 거 하면서 둘 다 이자율이 확 떨어지는 이제 시기가 있게 그렇죠.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가다가 좀 뒤로 가면서 점점 벌어지죠. 예, 10년물은 점점 올라가고 그 2년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예, 이런 오히려 모습이 약간 보이실 떨어지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가 국채 10년물이 요 그래프에서는 이제 1.498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전문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1.5에서 1.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제 뭐냐면 약간의 이제 배당 평균, 주식에서의 배당률 평균이랑 비슷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식을 투자를 할 거냐, 채권을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을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의 수익률, 채권도 사실은 팔 때 더 비싸져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자로부터 받는 수익률이 있는 거고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그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팔 때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걸 바라시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들, 이제 전통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부터의 기대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주식 안 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장주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안정적인 주식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주식에 베팅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 왜냐면 성장하는 주식만큼의 매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우리는 버는 돈으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의 그 약간 평균이 1.5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주식 뭐하러 사? 채권 사지. 약간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고수치를 이게 중요하게 뭐 본다는 거죠. 저도 경제학을 하지만 아까 둘이서 계속 우리 둘이 맨날 우리는 것이 모르고 네, 우리는 이거 잘 모른다. 이것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절 좋지 않은 버릇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자율 문제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경제학을 해도 항상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어려움을 느껴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항상 정리를. 정리 담당. 네, 정리 담당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 이제 이 장기와 단기 이자율이라는 게, 이제 단기 이자율은 그 통화당국이 여기서 이제 연준이죠.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장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표라고 하면, 여기 그림에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둘 다 대강 한 1.5% 거기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다가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단기는 계속 낮은 수준인데 장기는 살살살살 계속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간 상황이 됐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정책적으로는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국에서는 아까 그 시장에서는 이게 뭔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이자율을 계속 낮추는 이걸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예. 힘이 붙인다라는 그래서 신호죠. 그럼 그걸 뭘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1번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2번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 긍정적인 사인과 부정적인 사인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제 그쵸.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긍정적인 사인이고 부정적인 거는 이게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거면은 괜찮은데 이 힘에 붙여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책 당국이 못 견디고 다시 돈줄을 잴 거다.
이 기대가 같이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네. 시장이라는 게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그 채권 시장 이런 금리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약간 선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걸 미리 반영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이러한 일 가지고선 베팅 시작하면 늦었다고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경기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진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이렇게 돈을 풀었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리에 미리 반영이 돼서 나타난 거죠. 아직 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돈을 이 정도 풀었으면.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연준이 물론 뭐 3년 안에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뭐 3년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 에라도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에도 가까운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 2013년이나 뭐 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파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조금만 돈을 죄는 신호가 있기만 해도 발작적으로 주가가 확 떨어지고 뭐 금리는 치솟고 막 약간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그러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조심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일들이 미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이제 백신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나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 전 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 스프레드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또 다시 지금 정도로 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크게 놀랄거나 아주 그 자체로 경계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스프레드가 나는 게. 장기 이자율이 당연히 더 높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주 이유는 요즘 바이든, 전에 우리도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바이든 패키지가, 이게 지금 1.9조 달러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그 액수를 지금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퍼붓겠다. 예, 근데 그렇게 퍼붓게 되면 당연히 재정에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를 과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이 미국 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권고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과속하는 이 가속 페달을 막 밟아서 경기를 너무 과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런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 두 개의 긍정적인 사고와 걱정하는 사고가 서로 막 맞물리면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발작적인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거의 많은 정부들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각국에서 국채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게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주식시장, 이런 게 경제시장 관련 있으신 분들은 금리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미국 국채와 대한민국 국채가 다른 거 아니냐? 다르죠. 다른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국채 금리를 쳐다봐야 되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특히 금융 쪽의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요. 모든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주식이니 채권이니 하는 것들이 미국의 금리를 보고서는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그 이후의 신흥국들은
해외 자금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질 위험이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금리도 봐야 되지만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찍어서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 국제 10년물인데 그 금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예, 요즘에는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밤새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까 맞습니다, 그 진짜. 오늘 이제 곧 초대 손님 이제 오실 텐데 약간 제가 컨닝을 했는데 심하게. 예. 약간 아니시던데. 네. 우리나라 금리랑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금리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게 장단기 금리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런 외국에 투자돼 있는 자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금리들은 오히려 단기 금리에 굉장히 그 연동이 많이 돼 있어서 이 단기 금리 당분간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변해도 그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를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 세계화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예, 그